또 다른 학문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네. 우리 창업자의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 회장님의 삶도 그 중에서 어떤 부분 나와 연관되면서 내가 어떻게 또 그 시대를 같이 함께 공연 살아왔는가 한 이런 시선들이 앞으로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신선한 어떤 그런 그 자료라든가 또 의미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 좀 색다른 기획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서는 그런 기획들은 뭐 좀 포커스가 다 거기에 맞춰져 있으니까 뭐 좋았던 것, 어려웠던 것, 좀 조명한 것이지만 이런 전반적인 회장의 삶 속에서 이제 창업자였던 그런 모습, 그리고 창업자가 진행 과정에서 이제 우리 한국 현대사의 어떤 그런 모습은 어떤 것일까, 뭐 좀 역사 의식 같은 좀 바탕이 된 그런 자료를 남기고자 저희들 노력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이 100주년이신데 예. 그때를 기해서 그렇죠. 하시는 건가요? 지금 올해는 이제 현대 그룹 성장 관련된 인물들과 내년에 주변 인물들, 뭐 정치, 학계, 체육계 뭐 이런 부분들도 지역사회 개발학교, 지역사회학교라든가 시인학교 뭐 이런 쪽이고, 저희들 가급적 이제 가족까지 다 이게 이제 사업이 어느 정도 성숙되면 좀 이해를 해주신다면 가족들까지 하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이제 일반 노동자들, 소위 말하는 직업훈련학교부터 나와가지고 거의 뭐 정년퇴직한 그런 노동자들, 또 노조 관련자들 뭐 해가지고 좀 또 우리 창업자들 부정적인, 근데 그 실체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 많잖아요. 그럼 또 울산 시민들 뭐 그 이제 마지막 단계 것까지 하면 이제 2015년 이제 탄생 100주년 맞춰가지고 전반적으로 이제 그 창업자의 모습들이 그려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희들 갖고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어떻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뭐 이 구술 자료 수집 사업이 우리 현대와 우리 창업자를 올바르고 이해하는 어떤 하나의 어떤 그런 방법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구술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호칭을 이제 우리 구술자, 연남자, 우리 창업자 이런 식으로 호칭을 정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술자의 개인 생애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술자 유년 시절, 뭐 태어난 때, 생년월일, 고향, 가정 형편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는 1940년 7월 8일생인데 출생지는 중국 상해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중국 상해에서 결혼하셔가지고 16년 동안 이제 중국에서 사셨죠. 그래서 저희들 8남매 중에 5남매가 중국 상해에서 났어요.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이제 44년경에 고향인 이북 황해도 황주, 황해도로 이제 돌아왔죠. 어릴 때 이제 뭐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기억이 있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아버님의 고향인 황해도에서도 1년 남짓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그 기억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8.15 직후에 이제 산을 넘어서 월남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로 와서 이제 국민학교 1학년부터 서울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됐기 때문에 저희 집안이 이제 뭐 8남매이다가 보니까 애들 공부 가르치기도 상당히 힘들었죠. 뭐. 그러니까 가정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그런 그 형편은 아니었었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뭐 질문 이대로 그냥 쭉 얘기를 할까요? 예. 저 끝나고 이 질문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이제 고향으로 이제 오신 거죠, 그러면? 그렇죠. 황해도 아버지 고향으로 왔죠. 황주라는 것이 이제 황해도 황주. 황주가 그러면 이제 이 본적이죠, 말하자면. 본적으로. 네, 아버님이 태어나신 곳이기 때문에 아버님 고향이 제 이제 자식들 고향 아니겠습니까?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8.15 직후에 소위 말하는 로스케, 예. 예, 소련군들이 예. 이제 이북으로 들어오니까 예. 그 당시 아버님이 그 농업학교 교장 선생이었었는데, 예, 그때 이제 아버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아버님이 먼저 이제 이제 혼자서 이제 월남하셨고, 예. 우리들은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어머님 인설하에 낮에는 여관에서 자고 예. 밤에는 이제 그 야산을 이용해 가지고서 넘어가지고 서울로 왔죠. 팔남매 전부 다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에는 이제 팔남매가 아니고 세 사람, 그러니까 삼남매가 서울에서 났으니까요. 예. 삼남매가 서울에서 났으니까 오남매가 그렇게 됐죠. 오남매가 이제 월남을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뭐 한 6개월 동안은 또 아버지를 못 찾아가지고 이산 가족이 돼 있다가 예. 그래가지고 한 6개월 만에 아버지하고 다시 만나게 되고 함께 살고 그러다가 얼마 안 있어가지고 또 6.25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6.25 일어날 때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였어요. 예. 6.25 때. 그래서 좀 깊은 내용은 모릅니다만은 피란 생활이 상당히 고달팠죠. 6.25가 반발하면서 경기도 광주 쪽으로 저희들이 그 동네 사는 사람들하고 같이 피란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한 2, 3개월 거기 지나다가 9월 28일 수복, 9.28 수복 때 다시 서울로 온 거죠. 그래가지고 또 다시 일사후퇴 때, 그 다음에 일사후퇴 때 중공군이 쳐들어오니까 또 이제 저희들이 남하하게 됐죠. 피란 가서 기차를 타고 그 추운 겨울에 가가지고 부산에서 좀 있다가 거제도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거제도에서 거제 중학교 2학년까지 나왔습니다. 2학년까지 다니다가 이제 서울로 이제 올라오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중학교 1학년 때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 최초로 25살 때에 국회의원에 자유당으로 입후보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김영삼 씨가 25살 때에 국회의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김영삼 그 당시 의원이 최초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서 축하 콩쿨 대회를 열었어요. 근데 제가 좀 그때 성악을 좀 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합동 이 콩쿨 대회를 열어가지고 제가 이제 우승을 했죠. 1등을 해가지고 그때 김영삼 의원으로부터 상장하고 부상도 받고 그런 기억이 이제 6.25 당시 피난 당시 그 거제도에서 있었던 그 느낌이었었고 그러고서 이제 대학 들어와 가지고서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4.19가 났죠.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4.19가 났고 3학년 때 5.16이 났고 그래서 사실 뭐 6.25 동란도 겪어봤고 또 8.15도 사실은 어렸지만은 8.15도 겪고 6.25도 겪고 그리고 이제 그 4.19, 5.16도 겪은 세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저희들 대학교 때는 뭐 데모들 많이 하고 그러니까 참 공부들도 그렇게 많이 못했어요. 그 당시 4.19 때문에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5.16 나가지고선 뭐 데모를 하는 건 없었으니까 그리고 제대하고 졸업 63년에 제가 졸업을 했는데 졸업하고서 이제 공군 장교 시험을 쳐가지고 장교가 됐죠. 그래서 공군 소위 임관을 63년에 해서 67년에 제가 이제 공군 중위로 만기 제대한 거죠. 4년 만기 제대를 해가지고 됐는데 그때 이제 제대하고 나서 첫 직장이 현대건설이 아니고 조그마한 이 섬유회사였어요. 그 당시에
나이롱을 주로 하는 회사 중에서 남영 나이론이 있었고 이제 예. 유용 반달표 나이론 회사가 있었는데 제가 유용 산업 주식회사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제 잘 아시지만은 이제 공군은 만 4년이고 ROTC가 제가 다녔으면 1기예요. 예, 1기에. 1기. 예, 한 학년 늦어가지고 제가 1기인데 1기들은 2년 만에 제대를 했잖아요. 예. 만 2년 만에 제대하니까 제가 중2 될 때 우리 동기생, 대학 동기생들은 제대를 하고 이제 사회에 다 이제 발을 들여놓은 입장이 됐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 동기들보다는 한 2년 늦게 이제 사회에 나온 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친구들하고 비교하게 되고, 야, 이거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내가 앞날이 잘 보이지가 않는다. 그러던 차에 현대건설에서 해외 파견 사원 모집이라는 공고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식은 이제 1월 달에들 뽑는, 12월 달, 1월 달에 뽑는 건데, 저희들은 이제 9월에 뽑았어요. 67년 9월에. 그래가지고선 그때 당시 기억에는 한 100여 명이 지원을 했는데, 100여 명 중에서 사무직으로서 2사람, 기술직 2사람에서 4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직 2사람 중에 하나로 뽑혀서 제가 현대건설에 이제 공채로 입사를 했죠. 그럼 이제 잠깐 이 개인적인 질문 한 2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네. 군 수장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삶의 가치관, 좌우명 같은 것 있습니까? 저는 뭐 사실 이 모태 신앙 이제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교적인 집안에서 태어났고 해서 교육 자체도 그렇게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최선을 다하자. 네,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의 그 목표이면서 또 하나의 제가 갖고 있는 하나의 그저 뭐 뭐라고 할까요? 좌우명이라 할까요? 그렇죠. 그럼 뭐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좀 꾸준하게 하는 취미 생활이라든가 좀 관심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 취미 생활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좀 성악을 잘했기 때문에 그 음악에 대해서 많은 이 관심을 갖고 지금껏 이 음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러나 최근에는 이제 뭐 골프를 위시해서 이제 운동을 또 뭐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운동을 또 운동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그럼 성악은 좀 정식적으로 배운 겁니까? 안 그러면 어렸을 때 중학교 때까지는 제가 정식으로 성악을 했습니다. 근데 했는데 중3 때 이제 변성기 때 조금 또 사람이 나태해지고 또 하기 싫어지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아는 음악 선생님은 제가 음대에 나올 곳이라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지나다가 우리 누나를 만나가지고 세영이 지금 어디 다니냐니까 어느 대학 다닌다니까 거기 음악과가 있는데 음악과를 다니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상경대학 다닌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어렸을 때는 다 음악을 하는 걸로 알았죠. 취미생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직장 생활에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첫 직장부터 간단히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럼 현대건설에 입사할 때 어떤 포부라든가 목표란 꿈 같은 게 있었습니까? 사실 뭐 그 당시에 현대건설에 입사하게 된 동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박하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어떤 뚜렷한 뭐 목표가 있어가지고 내가 꼭 사장이 돼야 되겠다, 뭐 높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보다는 그 당시에 처해 있는 여건상에 제가 동료들보다 상당히 많이 뒤떨어져 있었어요. 대학 동기생들이라든가 이런 친구들로 와가지고 그래서 해외 파견 사원 모집하면은 우선적으로 이제 해외 생활을 하게 되면서 또 국내에 있는 사람들보다 급여도 또 많이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활에도 또 도움이 될 거고. 그래서 뭐 현대건설의 입사는 사실
소박한 꿈을 가지고 시작한 거죠. 예. 제 자신이 어떤 큰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 입사 당시 그때 현대의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뭐 그때는 현대건설이 규모도 적었고요. 네. 창업자이신 정주영 저희 명예회장께서 그 당시 사장이셨으니까요. 네. 그리고 임원도 별로 없으셨고 부장 중심제로 모든 조직이 움직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부장은 직급의 중역 이상의 위치에 있었고, 예. 과장만 되더라도 전결권이 있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예. 지금은 어림도 없죠. 예. 그래서 조직은 작은 반면에 상당히 짜임새 있는 이제 운영을 하셨고, 그리고 또 명예회장님께서 신입사원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항상 같은 이 활동을 하시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런 모임에는 여러 전 부서의 사람들이 이제 다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단합도 잘 되고요. 그래서 현대건설은 굉장한 소위 조직과 직원 간의 단합이 잘 된 그 분위기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이제 공채로 입사하실 때 면접 볼 때 창업자는 직접 만나셨어요? 예, 그때 이제 당시에 정주영 사장님께서 이제 좌장이 되시고, 그다음에 임원들 몇 분 계셨고, 그다음에 각 부서의 부장님들이 그 당시에 이제 그 관리부장이 박영옥 사장님이라고 계셨어요. 박영옥 씨. 그분이 이제 그 관리부장, 격리부장이었었어요. 그분이 이제 들어오셔가지고서 인터뷰를 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현대 입사해가지고 어떤 부서에서 근무? 제가 이제 공군에 있을 때 인사행정 특기를 받은 것이 이제 어떤 레코드상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를 이제 총무부 인사과에 이제 그 배석을 시켰죠. 그래서 이제 있으면서 제가 상당히 좀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왜냐면 난 해외 파견 사원 모집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나를 이렇게 총무부서에다가 넣는 이유가 뭐냐라고 이제 윗분들한테도 이제 컴플레인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때에 처음으로 생긴 게 인사경영개선위원회라는 게 생겼습니다. 현대건설 내에. 그래서 인사경영위원회, 인사위원회, 경영개선위원회 두 가지가 이제 생겼는데, 그때 그 위원장님은 뭐 말할 거 없이 창업자이신 정주영 사장님께서 이제 위원장이 되시고서 위원들로 하고, 총무부가 이제 간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간사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신입사원이. 신입사원이었던 제가 이제 간사 역할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그 윗분들하고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죠. 그래서 벌써 그때만 해도 67년도에 인사경영개선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들 인사고과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 모든 잘 아시겠지만 인사행정이 군사 군대에서 많이 미국 발달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군에 있을 때도 인사고과 그 메리트 레이팅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평가를 해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공군 부대에 가가지고 그 자료도 좀 뽑아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최초로 67년도에 저희 인사고과를 실시하고 이제 그랬죠. 그래서 명예회장님께서는 그 당시부터도 인사위원회 및 경영 개선을 통해 가지고서 회사를 발전시켜 보겠다 하는 뜻이 상당히 강했다. 67년도부터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인사경영개선위원회라는 게 일반적으로 그 당시 기업하는 사람 분들의 어떤 그 뭐 회사 당일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현대그룹에 처음으로 실시한 제도인가요, 이런 게? 다른 기업에 다른 기업까지는 제가 비교해 보진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현대건설에서는 그래도 67년부터 벌써 그런 인사위원회 및 경영개선위원회를 둬가지고서 새로운 시대에 좀 앞서 나가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 총무부 인사과에 계실 때 그러면 좀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인원을 어떤 뽑는다든지 배치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죠. 그 우리 창업자는 그런 소위 말하는 어떤 그런 그 인원을 뽑는 데 있어가지고
뭐 그 당시는 잘 모르니까 청착도 많이 들어오고 그럴 줄 아는데 그 어떤 원칙 같은 게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 그 신입사원들 뭐 뽑고 그 다음번에 68년도 신입사원을 제가 이제 총무부에서 인사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 주무부 책임자로서 일을 해봤습니다만은 거의 그 무슨 뭐 명예회장님 소위 정지영 사장님실에서 청탁이 들어오거나 그런 건 제가 못 봤어요. 정상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렇죠. 예. 원칙에 입각해가지고서 했지. 제가 그 담당하고 있었던 그 시기에서는 전혀 그런 걸 제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럼 초기 현대건설에 일하시면서 가장 좋았다고 느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분은 뭐 아주 식사가 잘 나가고 너무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면 왜냐하면요. 제가 이제 현대 들어오기 전에 미용산업 주식회사에 근무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본사가 명동이었는데 매일마다 점심 사 먹는 게 그렇게 고역이에요. 오늘은 뭘 먹을까 내일은 뭘 먹을까 그게 굉장한 고역이에요. 그런데 현대건설 딱 들어오니까 8층 식당에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먹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리고 심지어는 외부의 손님도 모시고 와가지고 그 음식을 대접하고선 아주 맛있게들 들고 가고 그럴 정도로 음식이 좋았습니다. 그때는 명예회장님 사모님을 필두로 한 그래서 김치를 직접 담그시고 아주 식당 총책임자처럼 이렇게 팔 걷고 일하시고 그랬었어요. 명예회장 사모님께서.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주시고 이제 그랬죠. 참 그 음식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의 점심 식사는 굉장히 그 기업에 있어서 굉장한 그 명성을 떨쳤던 일입니다. 지금도 뭐 현대그룹 뭐 지금도 좋지만요. 그때 당시에는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좀 먹고 살기 힘들 텐데. 그러니까 먹는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또 시간업 전략되죠. 또 나가서 먹다가 보면 이 사람이 사면 저도 사야 되고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저희 비용도 많이 나가요. 그래서 참 그거 하나만은 정말 현대건설이 참 잘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제 동기들보다 약간 늦게 이제 그 입사를 하셨는데 또 뭐 월급 같은 거 좀 어땠습니까 현대그룹은? 다른 데 비해서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입사할 당시에 9,000원인가? 7,000원인가? 9,000원인가 받았죠. 제가 군대 있을 때 11,000원 받았거든요. 장교. 장교 중위 때도 한 11,000원 받았어요. 수당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또 군인은 모든 게 반값 아니에요. 극장도 반값, 버스도 반값. 그러니까 생활비가 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반해서 사회인이 됐는데 급여는 좋고 모든 생활비는 군보다도 배로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생활이 상당히 쪼들리죠. 그렇고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급여가 정상 25일에 나오는 게 이렇게 그게 오히려 정상이 아니었어요. 그 정도로 봉급 제때 못 받는 경우가 많았고 그든 막 어느 기업이나 다 비슷했을 겁니다. 아마 꼭 비단 그 현대건설뿐만 아니고요. 그런 데에서도 일단 뭐 그것 때문에 회사 그만두게 됐다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결혼은 언제 하셨습니까? 저는 결혼을 좀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공군 장교 때 이제 했죠. 그래서 이미 지금 장성한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큰 손녀도 지금 대학교 3학년이고 상당히 저도 빨리 하고 애들도 빨리 하고 그래서 아까 월급을 다 그게 이제 결혼해가 애까지 키우려고 그러면 돈이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로 판단해서 해외 파견 사원 모집을 아주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했죠. 근데 결과적으로 저한테는 상당한 기회를 줬던 기업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현대건설에 계시면 여러 공사에 많이 참여하실 텐데 가장 처음에 참여하는 공사는 이제 현대건설에서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이제 제가 본래 이제 해외 파견 사원 모집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총무에서 그렇게 오래 있지는 않았어요. 한 1년 정도 있다가 외국 공사업을 하는 저희 해외 공사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외국 공사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요새는 해외 영업사업본부인가 뭐 그러는데 외국 공사부에 이제 전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비로소 국내 담당 공사가 아니고 해외 공사죠. 를 담당을 시작을 했죠. 했는데 사실상 현장의 관리라든가 자재라든가 이런 그 현장에 파견되어 있는 인원이 아닌 저희들은 본사 요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현장이 어떻게 잘 돌아가고 그건 잘 모릅니다. 다만 이제 매월 이제 기성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시공을 하게 되면은 기성고를 이제 제때 받아와야 될 테니까 그에 받아와야 자재도 살 수 있고 월급도 줄 수 있고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월급 기성고를 타러 다니고 한 첫 번째 공사는 지금의 GS 칼텍스가 인천에 탱크 파운데이션을 탱크 스토리지 탱크를 만들었어요. 그때 이제 칼텍스가 이제 미국 기름회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외 담당 부서로 이제 업무가 배정이 돼가지고 그 업무를 가지고서 제가 이제 기성고 타러 다니면서 하는 업무는 해봤지만은 무슨 공사를 직접 담당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외 공사부도 두 가지, 외국 공사부도 두 가지 업무가 있어요. 소위 계약 영업부, 영업, 그 다음에 계약 사후 관리 두 파트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제 신규 공사를 개발하고 계약까지 하는 것은 이 계약 부서에서 하고 계약 후 시공부터 관리하는 각 현장하고의 업무 관리는 계약 관리 파트에서 하고 하게 된 저는 영업 파트에 있어가지고 더더군이나 이제 그 시공 공사하고는 그렇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는 않고 신규 공사 따는데. 그럼 외국 공사부에서 한 몇 년 정도 계셨습니까? 외국 공사부에서 한 토탈 한 4년? 4년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2년은 제가 파견 나가 있었습니다. 어디 나갔냐면 그 당시에 미국 정부가 군사 원조를 해주면서 비행장 수원, 군산, 광주, 대구 4개 비행장 공사를 그 보강하는 스트렝트닝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미국이 한국한테 군사 원조를 하면서 생돈 다 주기 싫으니까 한 11개의 미국 회사를 저희들한테 한국에 준 거죠. 그래가지고 어느 기업이든 이 11개 중에 미국 회사 중에 하나하고 조인트 벤처를 해라. 그래가지고 입찰을 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회사 중에서 저희들이 파트너를 물색한 게 이제 빈넬 코퍼레이션이라고 VINNEA 빈넬 코퍼레이션이라는 미국의 큰 그 건설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하고 현대건설하고 조인트 벤처를 했죠. 그래가지고 입찰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4개 공사를 땄습니다. 따다가 보니까 이제 현장도 있지만 현장을 관리하는 본부가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본부를 현대건설 내에 있질 않고 현대건설 자체도 그때 규모도 적었으니까 사옥이 그래서 저 명륜동 쪽에 한 5층짜리 빌딩이 있었어요. 거기에 저희들이 얻어가지고 빈넬 현대 빈넬 조인트 벤처 사무실을 내가지고 거기서 제가 한 2년을 근무를 했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미국 사람들하고 현대 직원하고 빈넬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하고 같이 이제 일하는 데니까 영어로도 잘못하는 영어지만 영어로도 해야 되고 또 모든 그 애드미니스트레이션이 다 미국식 그 애드미니스트레이션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 제락스 카피 같은 게 나와서 많이 복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제락스 머신이라는 거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땐 컴퓨터도 없었으니까요. 예. IBM에서 나오는 에딩 머신이라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런 거 선진 소위 오피스 뭔가 이퀴먼트를 많이 다루게 됐죠, 현대가. 그래서 상당히 그 선진화된 그 사무용 기기를 갖다가 사실은 그 빈넬 그 조인트 벤처에서 많이 배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71년에 이제 괌으로 제가 파견 나갔죠. 그럼 현장을 파견 나간 겁니까? 그죠. 현장으로 파견 나갔지만 거기 역시 현장을 관리하는 본부죠. 괌에는 어떤 공사를 하죠, 그때? 거기는 아주 복합, 무슨 뭐 플랜트, 주택, 뭐 그다음에 주택, 도로, 전기공사, 하여튼 복합적인 공사였었어요. 그래서 예. 마치 우리나라에서 하는 복합 현장이나 마찬가지였었죠. 거기서 괌에서 이제 모든 게 이제 연구를 했는데 그 당시에 괌이 U.S. 테리토리 아닙니까? 이제 네. 그래서 모든 게 이제 미국 스탠다드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오비들이 됐지만은 우리 많은 계열사의 CEO들이 괌 출신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괌에서 그만큼 선진화된 그러한 그 행정과 그다음에 사무기술과 그런 기술직들이 많이 거기서 경험을 쌓죠. 그래서 그분들이 성장해가지고 뭐 전자사장, 뭐 건설사장, 뭐 상당히 많이 일어났죠. 그 심연영 씨도 그 괌 출신입니다. 심연영 회장도. 그 창업자가 그런 뭐 의도가 있은 겁니까, 그러면? 그 당시는 이제 저희들이 현대가 또 가장 특색이 있었던 것은요. 현대 들어오니까 영어 시험을 치렀어요. 1년에 한 번씩. 그 정기적으로? 예, 사내. 직원들 대상으로? 예, 영어하고 회화 시험을 치러가지고, 거기서 A를 맞으면은, 특별 영어 수당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못한 사람들한테는 이제 독려를 해가지고, 하는, 그거는 아마 우리 현대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것은 창업자이신 명예 회장님께서 소위 앞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영어가 필수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상당한 그 오랜 초기부터 영어의 중요성을 가지고서 하고 영어 잘하는 사람한테는 또 진급할 때 가중치를 좀 주고 그랬었어요. 한동안 그랬다가 나중에 그게 없어졌죠. 평준화되면서. 그만큼 제2외국인 영어에 대해서 명예회장님께서 창업자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보셨죠. 그러다 보니까 괌에 가서는 뭐 배우지 말래도 영어로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영어를 하게 되니까 사무직이든 기술직이든 영어를 잘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 외국 공사부에 있을 때에 솔직하게 지금 말하면 싫어할지는 모르지만 기술자들 영어 제대로 못했습니다. 대학 나와서도. 그렇겠죠. 그래서 해외에서 이 정도 되는 그 시방서가 옵니다. 견적을 하기 위해서 입찰 서류가 오죠. 이만한 시방서가 오면은 그걸 전부 외국 공사부에 있는 우리들이 전부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견적하는 사람은 그걸 보면서 견적해서 견적 숫자를 우리한테 주면은 우리가 또 타자를 다 찍어가지고 그래서 견적서를 만들어가지고 해외에 입찰을 하고 이제 그랬죠. 그 세월이 이제 지나다가 보니까 이제 기술자들도 이제 경험을 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영어는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직에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영역이 점차적으로 없어지면서 그만큼 우리 현대 그룹의 모든 직원의 능력이 굉장히 향상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은 태국에서 우리 파타니 나라티아라는 하이웨이 프로젝트를 했을 때 300몇만 불짜리 공사였지만은 그 실제로 들어간 코스는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회사 같으면 벌써 뱅크럽 됐죠. 근데 그 당시에 운이 좋게도 현대건설이 그때 베트남에서 월남에서 그 준설 사업도 하고 뭐 하는 거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막아주기도 하고 뭐 하고. 그러나 명예회장님께서는 그걸 돈을 잃었다고 생각하시지 않고 소위 그 국제 수준의 규격에 맞는 건설 시공을 할 수 있는 경험을 최초로 우리 한국 업체로서는 최초로 가졌다고 아주 자긍심을 갖는 거죠. 그런 데에서. 그것이 아마 어떤 큰 여러 가지 힘이 됐을 것이라. 그럼 이 경부고속도로 입찰할 때는 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뭐 경부고속도로는 뭐 제가 직접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어떻든 그 당시 우리나라 건설부에서 책정했던 예산보다는 굉장히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서 시공을 했어요. 그것은 이제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돈이 뭐가 있었습니까? 돈도 없는데 처음에 그 건설부에서 시공 그 설계를 했을 때는 거의 직선 코스를 하다가 보니까 터널을 많이 뚫는 그런 예산이 되니까 비용이 굉장히 늘어났지, 예산이. 명예회장님께서는 야, 돈도 없는 나라에서 무슨 터널을 계속 뚫으면서 가느냐. 조금 우회하더라도 돈을 적게 들이는 비용을 덜 들이는 그런 방향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목표 들어간 거죠. 그래서 경부고속이 뭐 현대건설이 다 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많은 포션을 이제 현대건설이 시공을 하게 되면서 주도적으로 고속도로를 할 수가 있었죠. 또 저희들 자료를 보니까 이제 각 공사 중에 이제 우리 창업자 의견 불일치로 어려움이 좀 많았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중동 진출에 대해서 이제 창업자하고 정인영 회장님의 어떤 그런 의견 충돌, 뭐 이런 얘기는 좀 들은 게 있습니까? 그 당시 벌써 중동 진출은 75년부터 물론 그 73년부터 중동 진출을 위해서 또 다니셨지만은 실제 공사를 사우디에서 한 거는 75년 말 76년 초기 때문에 이미 그때는 정인영 회장님은 한라그룹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실 때셨기 때문에 중동 진출에 관련해 가지고 두 분께서 무슨 서로의 다툼이 있었다라고는 저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창업자 정지영 회장님하고 한라그룹의 정인영 회장님하고의 소위 캐릭터가 좀 다르죠. 명 회장님은 그걸 딱 결정하시면은 과감하게 밀어붙이시는 그런 추진력을 갖고 강인한 아주 추진력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해서 우리 정인영 회장님께서는 굉장히 돌다리도 좀 두드려 가시는 그러한 성품을 가지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충하는 뭐가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중동 진출 가지고서 뭐 하지는 않았던 걸로 좀 기억이 됩니다. 그럼 이제 괌에서 이제 근무하시다가 이제 국내 괌에는 몇 년 정도 있었습니까? 괌에는 제가 오래 있질 못했습니다. 오래 있질 못하고 돌아와서 72년에 돌아와서 그때부터 이제 현대 건설 내에 현대 조선 사업부라는 게 이제 생겼죠. 그래서 이제 울산 조선소를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때는 이제 현대 중공업이 아니라 현대건설 조선사업부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선사업부로 배석이 돼가지고 괌에서 와서 그래가지고 현대 중공업 그 초창기부터 이제 사업계획서 가지고 EPB 다니면서 사업계획 인가를 맡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실상 저도 현대중공업의 파운데이션 멤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어느 면에서 보면은 직위는 낮았지만은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초대 총무과장을 했죠. 울산 73년도 초대 총무과장 돼 가지고 울산에 내려가 가지고서 고생 많았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있다가 한 6개월 동안 또 사우디에도 좀 나가 있었다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해외도 있다가 이제 76년에 이제 다시 사우디 주벨 산업항공사를 수주함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건설로 다시 오게 되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은 72년부터 76년 6월까지는 제가 현대 조선소라는 거, 조선사업소라는 중공업에서 근무를 했죠. 예, 그 이후로 이제 회장님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이제 옮겨 다니서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 기록을 보니까 좀 재밌는 기록이 우리 정몽헌 회장님이 학교를 졸업하고 현대 조선영업부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을 때 우리 군사께서 바로 직속 상사 조선영업부장으로 계셨다는 네, 그때 맞습니까? 영업부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서울에 영업부서가 있었기 때문에 서울 영업부장을 제가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명예 회장님께서 정몽헌 회장을 하고 함께 오시더니 좀 일을 좀 시켜라. 그러니까 지금의 인턴 사원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인턴 사원이었지만은 그것이 이제 그분의 그 현대에서의 업무의 첫 시작이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정몽헌 회장님을 그때 처음 제가 만났죠. 우리 창업자에서는 대부분 그 자녀들을 2세들을 그런 식으로 좀 트레이닝을 시켰습니까? 그 정몽준 의원은 그 전에 서울 상대 다닐 때 여름방학에 그게 진정한 인턴 사원이에요. 지금은 많은 인턴 사원이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만은 명예 회장님께서 벌써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런지 모르지만은 어느 날 방학 때 제 방에 오시더니 정몽준 의원하고 오시더니 그때 학생이었으니까 좀 뭘 배우게 하라. 그래가지고서 그냥 앉아가지고 서로 씨름하면서 이것저것 의논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방학 동안에. 방학 동안에 아마 그 정몽준 의원께서 처음으로 현대중공업을 접한 게 아마 그때가 73년인가? 대학교 하여튼 3학년 때인가 그랬으니까 2학년 3학년 때. 인턴 사원 한삼이죠. 중공업을. 그럼 지금 기록을 보니까 우리 회장님께서는 또 이제 77년에 현대건설 상무로 승진했다는 신문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현대건설에서 현대중공업 갔다가 또 현대건설 상무로. 그러니까 현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76년 6월까지 현대중공업 영업부장에 있다가 건설이 주벨 산업항공사를 땄죠. 이제 거기에 이제 소위 관리 요원이 영업하면서 관리 요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를 다시 이제 중공업에서 건설로 오라 그런 거죠. 그래서 76년 7월에 제가 제 생일날 비행기를 탔습니다. 생일날 비행기 타고 이제 사우디로. 그래서 비행기 속에서 제 생일을 맞이했는데 그때가. 그래서 76년 8월에 제가 중동을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쭉 일을 보게 됐으니까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7월까지는 부장이었었어요. 그러다가 76년 9월인가 10월에 제가 중역 이사가 됐습니다. 그 당시엔 뭐 이사 대운이 뭐 이런 게 없었죠. 그냥 이사. 이사가 되고 아마 1년 있다가 제가 상무가 됐을 거예요. 또. 그래서 아마 그 기록이 67년에 건설 상무가 되어 있다는 것은 77년 76년 7월에 제가 다시 현대건설로 전속으로 전배가 됐고 그러면서 사우디에 와 있으면서 그 이듬해에 다시 이제 상무가 된 걸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교 인사이동 기간이 굉장히 좀 짧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또 업무도 그렇고. 근데 이제 업무에 있어서 좀 적응하는데 좀 어려운 거 없었습니까? 글쎄, 영업의 ABC는 어느 업무나 사업이나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건설이다, 중공업이다 하는 아주 근본적인 네이처는 다르다면 영업이라는 분야를 놓고 봐서는 별로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다 기초 날래지는 자꾸만 공부를 하고, 저도 또 76년에 건설에 갔지만은 본래 현대건설로 들어와서 현대건설에서 모든 걸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전혀 그 이질감이 있거나 뭐 그런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그 정몽원 회장님 처음 뵀을 때 좀 인상은 어땠습니까? 상당히 과묵하고 상당히 과묵하고 이제 저희 뭐라 그러나 진득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가는 시간 외에는 딱 자기 책상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있었어요. 좀 일어나서 어디 좀 왔다 갔다 했으면 하는 생각도 가졌는데 그 양반은 그냥 딱 화장실 다녀오면 보자리 자기 일 찾아서 하고 그런 분이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75년에 어느 날 명예회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정몽원 회장을 그때 이제 과장 사원이었나 대리였나 사원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과장이 아마 됐을 거예요. 그 정몽원 과장을 같이 세계 일주를 하고 와라. 같이. 그런 지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지시는 왜 했냐면 그 당시에 그 HMD라고 미포조선이라고 있었어요. 현대 미포조선이 탄생한 거예요. 그 현대 미포조선을 이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홍보하는 것은 각 주요 해운 도시, 국제 도시에서 리셉션을 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이런 사업을 합니다. 그 선주들 다 모셔놓고 이런 리셉션을 하는 데를 일정을 맞춰가지고 일본, 홍콩, 그다음에 아테네, 아테네, 그다음에 런던, 그다음에 뉴욕 이렇게 일정을 짜가지고 리셉션 스케줄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이 단순한 세계 일주가 아니라 놀러 가는 게 아니라 공부 겸 그런 리셉션을 통해서 많은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도 만나게 되고 많은 그 여러 가지의 그 경험을 쌓게 되니까 그것을 아마 회장님께서 정몽원 회장께 경험을 하게 해주신 것 같았어요. 근데 혼자 가시기는 뭐하고 그러니까 저더러 같이 가라고 그래서 한 달간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비지 않습니까? 중간중간. 그런데 이제 이태리 가서 구경도 좀 하고 불란서 가서 구경도 좀 하고 이제 이런 스케줄을 막 했는데 워낙 짧으니까 그냥 막 뛰다시피 하면서 증명사진 찍고 오는 정도로 돌고 오고, 이분이 얼마나 검사하신 분 같으면 일반적으로 보면은 재벌 2세대는 돈 잘 쓰고 좀 이렇게 사치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방도 같이 쓰자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에서는 조금 그걸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까? 응? 관계치 않아요. 왜 불필요하게 한 방에서 자면은 방 하나 가지고 비용 낼 텐데 왜 둘씩 내느냐 이거예요. 그 정도로 검소하고 전략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다 아버지한테 배운 거죠. 부모님한테 배운 거죠. 그러고선 30일 동안 세계 일주를 하고 몇 달 안에 있어서 제가 이제 중공업 건설로 다시 가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 이 정몽구 회장 비롯해서 창도의 다른 자제들이 회사 경영을 본격적으로 할 때 그들 만난 기억은 없습니까? 글쎄요, 그분들 처음에 이제 정몽구 회장님을 뵌 것은 이제 우리 중공업 막 시작하고 그러면서 통합 구매를 이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어요. 명예회장님께서 각 계열사별로 구매하는 것보다는 통합 구매실을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그때의 정몽구 회장님이 자재 총괄 내자 자재 총괄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좀 이렇게 뵀지만 저하고 뭐 업무적으로 직접적인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뵙고
다음번에는 뭐 정몽원 회장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네. 식으로 한 거고, 아직까지 그때는 정몽준 의원은 이제 공부 대학원 다니시고 뭐기 때문에 아직 사회에 나오시지 않았을 테니까. 그다음에 돌아가신 정몽필 회장, 네. 그분하고는 뭐 이런 일 저런 일을 해가지고서 만나게 되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럼 이제 그 뭐 이제 부장부터 이제 이사 상무 승진하면서 그때 창업자와는 좀 만날 기회가 좀 잦았습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그 제 인사는 거의 과장 때부터 명예회장님이 직접 하신 걸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예. 조선사업부로 제 광에서 올 때도 명예회장님께서 너 일로 와서 근무해라라고 저한테 직접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뭐 저기 건설로 다시 와라 하는 것도 회장님이 하셨고, 그렇게 하고 워낙 명예회장님께서 하루의 일과는 해외 지점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걸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른께서. 그러니까 새벽 5시부터 이 어른께서는 먼저 일어나셔서 신문 다 보시고 그 시간에 각 해외 지점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8년 한 해에는 아마 365일을 매일 업무 보고를 드렸어요. 전화로.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이 명예회장님하고는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좀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현대건설에 계시다가 또 현대종합상사로 옮겼는데 그 연도는 언제입니까? 그때는 이제 사우디에서 아주 81년도. 81년도에. 네, 81년도 아마 9월인가 10월쯤 제가 현대종합상사로 전보가 됐죠.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서 플란트 사업본부장을 제가 맡았죠. 이때도 창업자의 뜻입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뭐 창업자 이렇게 옮긴 특별한 이유 같은 게. 그때는 이제 현대종합상사가 생긴 지가 몇 년 안 됐고, 현대종합상사가 소위 우리 그룹의 트레이딩 암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창구라고 그러는데, 소위 그 당시에는 명예회장님께서는 플랜트, 소위 말하는 선박도 마찬가지고, 모든 현대중공업의 영업을 창구를 종합상사로 하고 싶어 하시는 생각이셨어요.